예, 반갑습니다. 류경환입니다. 앞에 이제 이범주 선생은 그 정전체제의 문제점들 쭉 이렇게 훑어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정전 이후 70년 미국 그 일극 패권이 쇠퇴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다자주의 세계 질서가 부상하는 이런 그 새로운 현상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2주 전에 독일 쪽에 줌으로 한번 강연을 했었고, 또 일주일 전에는 오사카에서 또 강연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너무 빨리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서로가 이게 당황스러운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매일 국제지정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일본 가서 이 첫 화면을 띄워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상황을 그냥 뭐 한 컷으로 보여주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일국 패권으로 이제 들어서서 91년도 소비에트까지 이렇게 망가뜨리고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는데, 이제 30년 만에 스스로 이제 자기 이렇게 명줄을 다해가는 그런 역사적인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시면 75년도 사이공 함락, 그 다음에 21년도 8월 15일 카불, 그리고 그 이후에 중동에서 지금 이라크, 시리아 등등에서 계속 연패하고 있는 이런 몰락의 이렇게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그 시작점은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이죠. 푸틴이 킨자리죠. 당검을 뽑아서 그동안의 수모를 일거에 이렇게 역공을 펴면서 세계사적인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4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미국 달러 군사 패권이 이제 쇠퇴하면서 전체적인 일극 패권이 쇠퇴해가고, 동시에 500년 대서양 동맹도 지금 약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조중러 전략적인 단결 전술적인 협동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1대1로 유라시아 동반자 체제도 확장되면서 그 이면에 조중러 이란 등의 군사력 우위가 반제 진영에서 확연해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브릭스 혹은 또 상해협력기구를 중심으로 이 반제 자주진영 대한질서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정세 핵심입니다. 이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뭐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들이죠. 왼쪽에 보시는 게 러시아를 제재했던 비우호 국가입니다. 지금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뭐 상당히 이렇게 망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미국 달러 패권의 추락입니다. 브레진스키나 미국의 조지 캐넌 대전략가들이 이렇게 경고했던 러시아를 중국 쪽으로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러시아가 중국과 특히 이란과 손잡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브레진스키의 경고가, 그 악몽이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현실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집단 서방의 지정학적인 자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1년 4개월, 16개월 전쟁을 수행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아주 극강의 모습이죠. 세계 최대 영토에다가 식량, 자원, 에너지 기술, 이 모든 것들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이면서 군사 초강대국. 근데 인구는 1억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지금 경제 지표도 작년에 약 사상 최대죠. 약 6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고, 지금 올해 성장률도 2% 정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뭐 2.7%, 실업률도 3.3%,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러시아 역사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제재에서 쫓겨나면서 오히려 서방이 지금 이렇게 달러 패권에서 무너져 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결제 통신망을 이미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지 통화 거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40개국 정도가 자국 통화 혹은 바터, 국제 청산을 통해서 달러를 쓰지 않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이게 80개 정도로, 사실상 비서구 쪽에 주요한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은 거의 현지 통화나 아니면 올 8월에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브릭스 기축통화 쪽으로 쏠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각국의 지불 준비율
달러 이렇게 지불 이렇게 보유금이 20년 전에 약 70% 돼서 지금 재작년에 55%, 지금 작년에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 전 세계에서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 달러에 대한 투매 이런 것들이 그 벌어질 수 있는 임계점이 오게 됩니다. 내년 말쯤 되면 그 준비율이 30% 수준으로 아마 떨어지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 어디쯤에서 임계점이 오지 않겠나. 동시에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페트로 달러도 이제 종말을 지금 구하고 있죠. 사우디만 지금 이렇게 아주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 러시아에서 인민폐 차관을 받고 그동안 이제 73, 4년부터 미국에 석유를 퍼주고 현물을 퍼주고 쓸데없는 그 미국 달러 국채하고 그 값비싼 미국 무기만 잔뜩 들여다 놓고 50년 동안을 허비했는데 그동안 이제 빈살만이 역시 칼을 갈아서 이제 드디어 이제 칼을 뺀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러시아, 중국, 이란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넘어와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이렇게 본산인 그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도 지금 달러 패권 상실의 위기다. 이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작전의 그 초기였던 작년 이미 중반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은 비호 국가를 포함한 한국, 일본을 포함하죠. 그 전 세계 그 인구 10억, 12억과 나머지 70억, 68억의 싸움이다. 이런 지금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지금 이제 와서 전체적인 의미와 전망은 이제 작년 초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쭉 그 정리해 왔던 것에서 한치도 이제 벗어난 게 없습니다. 서방과의 대리전이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 그다음에 전 지구적인 힘이 구조적으로 분출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에서 한 시대가 마감되고 미 패권의 종말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극 세계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 그 우크라이나 작전을 2차 대전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죠. 나치와의 싸움, 2,700만이 희생되면서 파시즘에서부터 인류를 지켜냈던 그 소련의 역할들을 지금 다시 재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만이 아니고 집단 서방 전체 그 비군사화, 탈나치화를 하고 있다고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는 이미 완성됐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 국가안보리 부의장 메드베데프는 그 우크라이나 해법의 3가지 시나리오를 한 달쯤 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선에서 오데사 정도를 먹고 그 DMZ 한반도식의 DMZ를 이렇게 설정해서 종전을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망명 정부가 생기고 러시아가 전체를 인수하는, 흡수하는.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서부를 폴란드나 루마니아 일부가 먹고 중간에 소규모 이렇게 내륙국으로 우크라이나가 잔존하는 이런 방식인데 아마 이 시나리오도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거의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방 전체, 집단 서방 전체를 끌어들여서 충분히 고갈시키고 있는 그리고 그 압도적인 이렇게 승세를 굳혀가는 그런 시나리오이고 뭐 지금 상황이면 가을쯤이면 이제 이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평가들이 아마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달러 패권의 붕괴를 보셨는데 그 미국 패권의 양축인 군사 패권 쪽을 좀 보겠는데 이 부분은 그 지금 정세를 추동하는 이렇게 물리적인 기반이고 지금 정세가 불가역적으로 진행되는 힘에 의해서 이행이 강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연두기자회견에서 푸틴이 차세대 전략무기 6종을 공개했죠. 보시는 것처럼 핵추진 사거리 무제한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 활공 전투 ICBM이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패트리엇을 깨버린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사르마트는 지금 이제 실전 배치가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수중 드론 포세이돈, 한 발로 영국을 이렇게 잠기게 하는 가공할 파괴력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무기, 이 6종류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 서방의 군사 매니아들이 당시에 이렇게 비웃었는데 이게 지금 지금 5년 지났죠. 거의 다 실전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새로운 무기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무기 체계가 집단 서방에는 없는 겁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단적으로 미국이 자랑하는 ICBM 미니트맨 3하고 사르마트 지금 러시아가 지금 실전 배치하고 있는 상징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요. 양측에. 미니트맨은 미국이 가공할 생산력, 군사력을 자랑하던 2차 대전 이후에 60년대에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1970년에 정확히 실전 배치를 했어요. 2030년까지 자기들이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반면에 사르마트는 2010년대에 개발해가지고 이제 작년 올해 실전 배치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얘기로는 2070년까지 향후 50년을 운용하겠다. 이게 한눈에 보이시죠? 두세 대 차이가 난다는 거. 사거리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탄두 중량이 하나는 7.5 메가톤 그리고 미니트맨은 350킬로톤 약 20배 차이입니다. 탄두 한 기에 사르마트 한 기에 물론 여긴 사르마트는 다 탄두고요. 중량도 6배 정도 추력에서 엄청 차이 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르마트는 극초음속 활공 전투부를 탑재할 수도 있고 이 한 발로 텍사스나 프랑스를 괴멸시킬 수 있는 파괴력입니다. 애와 어른의 싸움이죠. 중국은 둥펑 시리즈의 신형 미사일들을 이렇게 쭉 이미 실전 배치를 다 했습니다. 둥펑 17, 21, 27, 31, 37, 41, 심지어 둥펑 100까지 종류별로 여러 가지 이렇게 극초음속 그다음에 신형 ICBM, 활공, 또 대함, 지대지 등등 이렇게 이미 다 배치를 해서 제1, 제2 도련선이라는 개념이 사실 무의미할 정도로 무장력을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재작년에 시험했던 FOBS 부분 궤도 폭격 체계죠. 이렇게 궤도를 빙빙 돌다가 이렇게 내려꽂는 현대 물리학의 경계를 돌파했다는 찬사, 하여튼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거의 모든 미사일 시리즈를 다 개발했고 이름도 잘 짓죠. 화성, 북극성, 화산, 해일, 등등등, 화살, 등등, 번개 참 잘 짓습니다. 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을 포함한 집단 서방이 아까 배비란 말이 나왔는데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체계입니다. 더구나 놀랍게도 이제 이란이 2주일 전에 마 13, 1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죠. 페르시아 말로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의 안보 안정은 이란의 억지력에 의해 보장이 된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13개 국가 이전에 막 적대하고 전쟁하고 미국에 의해서 분열됐던 13개국을 모두 묶어서 지역 안보연합, 해상 안보연합이나 이렇게 안보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더 이상 놓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이번 우크라이나 이제 분쟁에서 미국의 이게 군사 분야의 강대성 신화가 완전히 붕괴됐다. 5월 16일, 29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킨자리 미국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한 기에 1조 3천억 하는. 보듯이 이제 푸틴이 구식 방공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깨버렸습니다. 그동안은 실전에서 감히 미제국의 이렇게 군사 시스템이나 군 기지를 공격할 엄두를 못 냈던 상황이어서 이 성능을 검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허공이 완전히 뻥 뚫려 버렸습니다. 최고 속도가 킨자리 마 10에서 12, 방패인 패트리엇은 4.1 정도 나옵니다. 이 최고 속도가. 그래서 한 3배 정도죠. 총알로 총알을 막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총알을 화살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한 이렇게 대비입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37년 근무했던 한국인 박사죠. 이렇게 박철 박사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통일뉴스 이렇게 인터뷰에서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다 가짜다. 명중률이 0에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미국 그 현대과학 우주항공 분야에서 이렇게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인데 37년을 근무하신 그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단언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그 역사의 종언을 이렇게 오만스럽게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미국 대학들이 우주항공 분야 이렇게 전공 분야를 다 이렇게 없애버렸다. 그리고 똑똑한 애들은 전부 월가로 가버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이 그 러시아의 그 로켓들을 한 400기 이상 수입해서 썼는데 그동안 러시아가 설계 도면을 줘도 미국 내에서 그거를 만들 놈들이 없다. 연관 산업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산업 인프라 생산력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역전돼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사거리도 보시면 패트리엇은 한 70km 정도 맥시멈, 근데 러시아 S400은 600km. 이렇게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러시아는 이 S400을 이제 중국, 이란, 인도, 튀르키에 다 줘버리고 자기들은 그 윗단계인 S500을 그 모스크바 주변을 중심으로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S550을 심지어 또 그 이렇게 개량형을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과 방패 모든 부분에서 공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내세울 게 없는 이런 초라한 실상들이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전에서 대규모로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 특히나 미국에 30년 동안 죽도록 당해왔던 특히 중동 피해국들, 1000만씩 죽어갔던 그런 피해국들의 군사 전문가들이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4월 달에 미국 펜타곤이 그 로키드 마틴하고 몇 년 동안 극초음속 그 이렇게 미사일 개발해오다가 최종 실패하고 이제 결별을 해버렸죠. 너희들한테 돈 못 줘 하고 지금 이런 이렇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국 진영하고 조중러 반제 진영의 군사력을 간단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현대전은 미사일전이죠. 모든 이렇게 종류나 성능 뭐 다양성에서 미국이 열세이고 그 격차들이 지난 30년 동안 그저 격차로 벌어진 게 아니라 심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심연이라고. 이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 평가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극초음속, EMP, 그다음에 부분궤도 폭격 체계, MD 반항공 미사일 등 모든 전력이 비대칭적으로 지금 그 압도적인 열세에 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ICBM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낙후돼 있다. 그래서 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400기 그 미니트맨 3 사일로에서 1년에 4번씩 그냥 허공으로 쏘면서 이게 잘 날아가고 있는지 그냥 허장성세로 테스트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새로운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항공모함은 그동안 미국이 전쟁을 이렇게 약소국을 상대로 수행해온 이렇게 방법이었죠. 이렇게 비행기를 싣고 다니면서 폭격기하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전단에서 토마호크를 쏘고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공습을 하고 이제 보병에 진입하는, 그래서 날로 먹어버리는, 중동에서 그렇게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다 이렇게 당했죠, 눈 뜨고. 근데 저 토마호크의 속도가 마 0.72밖에 안 됩니다. 마 1이 안 돼요. 이렇게 저고도로 대기 중에서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지금 방금 보신 그 이란의 마 15 이런 극초음속 그 미사일하고는 뭐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다 위에 떠다니는 관이다. 5,000명 정도가 미사일 몇 발이면 이제 작살나는. 중국이 실제로 5월 달에 그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요새 뭐 슈퍼컴퓨터로 20차례 정도 돌려가지고 극초음속 그 미사일 둥펑 뭐 17이나 27 이런 극초음속 그 미사일 24기면 그 미국의 최신 항모 전단 제럴드 포드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최근에 미국이 17조 원을 들여서 이렇게 가장 그 최근에 실전 배치한 항모죠. 그 이전에 그 항모 건조 비용이 약 5조 원 정도였는데, 얘들이 이제 온갖 뭐 최첨단 무기들을 기술들을 이렇게 적용한다고 하면서
개발 비용하고 뻥튀기 해가지고 납세자들의 돈을 뜯어먹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완전 개발이 다 안 됐어요. 계속 그냥 개발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자랑하는 F-35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 수천 대를 팔아먹고 있는데 그 비싼 값에 1,000억, 1,200억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데 아직 그 개발 중인 시제품입니다. 미국 국방성에 정식 생산 인가가 나지 않은 아직도 계속 개발 중인 그리고 결함이 900가지 정도 되고 전 세계 19개국에서 1,700개 업체로부터 30만 개 부품을 구매해야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급하게 뭐 디커플링 안 되겠다 그러면서 중국에 기어 들어가는 게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30만 개 부품 중에 한 개만 없으면 F-35를 못 만드는 겁니다. 미국 내에도 그 부품 공급 공장이 여러 주에 그 정치 로비하고 이렇게 공장을 이렇게 유치해서 하기 위해서 46개 주에 이 부품 공장, F-35 부품 공장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도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구조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세금 빼오면서 이렇게 영원히 그 시대에 갈 줄 알았던 거죠. 이런 불합리한 방산 체계, 그 다음에 그 부패 비리, 사슬들 이런 것들로 지금 해오고 있다가 이 우크라이나전을 거치면서 한순간에 그런 모든 체계들이 뽀록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첨단 무기 체계만이 아니라 그 미국이 뭐 지상군, 병참, 전술적인 재래전 수행 능력도 취약하고 뜻밖에도 한국 전쟁 후에 정규적인 그 대규모 육군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력도 너무 떨어졌고 그 80년대 이후에 뭐 17,000개 정도 이렇게 방산업체가 현장을 떠났대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5대 업체 로키드 마틴, 뭐 보잉, 레이시온 이런 업체들만 이제 그냥 그 값비싼 무기를 팔아먹고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죠. 두 개 전장에서 전쟁도 불가하고 그 사이에 이제 반제 진영은 계속 군력을 강화해 왔고 이란이 미사일 드론의 초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했고 극초음속을 보유한 4대 강국이 된 거죠. 조중로에 이어서 이란이 이번에 그리고 또 러시아, 인도가 또 극초음속 그 미사일 브라모스 타입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 브라모스 미사일을 또 인도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이 반제 혹은 반미, 비미 진영의 군사적인 협력도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미국이 이제 바빠지니까 지금 뭐 튀르키예도 나토에서 거의 돌아서고 있고 사실 돌아섰고 사우디 완전히 돌아서 버렸고 하니까 남은 대국은 인도죠. 얼마 전에 모디를 초청해서 아주 막 황제 대접을 했습니다. 모디는 미국 그 무기를 좀 사주고 저 분위기를 좀 맞춰준 다음에 돌아오자마자 푸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우리 요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뭐 중립 정도를 이렇게 지향하지만 그 해군 공군 최첨단 무기의 60%에서 80%는 러시아제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러시아와 분리될 수가 없는 이렇게 시스템이죠. 코드에 인도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그냥 뭐 발가락 하나 걸치고 미국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군사 패권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단기간에 뭐 그 원인이 뭔가는 지금 여기서 쭉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러 군사 패권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대서양 동맹 이게 500년 동맹이죠. EU하고 나토가 이제 균열되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자멸의 길, 약화와 이렇게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직접 끌을 때는 그 2019년도에 만들어진 랜드 보고서 연구소의 보고서가 있죠. 아프가니스탄처럼 그 러시아를 자꾸 이렇게 유도해내서 러시아가 군비나 이렇게 소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약화시키고 정권 교체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킨다. 이런 중장기 그 목표가 있었는데 거꾸로 지금 1년 반 사이에 그 유럽이 망가지고 있죠. 이제 이혜영 교수가 주장하는 그 동맹 궁핍화, 탈산업화. 이게 지금 그 국내 언론들은 거의 안 나오는데 심각한 게 산업 최강국이었던 그 유럽의 독일이 지금 뭐 그 전통적인 산업들 이렇게 100년에서 600년 된 기업들이 지금 뭐 거의 뭐 매월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 국내에서는 뭐 전혀 보도가 안 나오는데 하여튼 뭐 철강 자동차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유리, 섬유 이렇게 광학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이탈리아 마찬가지죠. 영국도 그렇고 다들 그 30년에서 60년 만에 처음 오는 인플레,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전면적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중들이 못 사니까 이렇게 강력한 저항들이 밑에서부터 이제 치솟고 있고 탈미 여름들이 이렇게 인민들이 각성하면서 이렇게 지금 며칠 전에 이제 프랑스에 6.17 지속됐던 폭동 같은 것도 그런 에너지들이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이렇게 빈번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극우라고 합니다만 그 민족주의적인 그 흐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이렇게 유럽발 정권 교체 이런 흐름들도 각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점점 더 이렇게 강한 흐름으로 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지난 1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여러 차례 이제 중요한 연설을 했는데 그 핵심들은 유럽이 정치 군사 주권을 상실하고 특히 독일, 일본, 한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 점령당해 있다. 아큐파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권 국가만이 번영할 수 있다. 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점령 아큐파이는 정확히 9월 8일 날 메가더가 이 땅에 진주하면서 썼던 말이죠. 포고령 1호에 나오는 정확한 말이죠. 본질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신식민지 흐름 속에서 새 나라가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푸틴은 상당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대전략가이고 이론가이죠. 동시에 이제 지난 2년 동안 신자유주의 체제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죠. 미국 내부에 무슨 위기들이 심화되고 있다. 뭐 인종, 소득, 그다음에 뭐 총기류, 마약, 무슨 뭐 사회문화적인 폐퇴, 뭐 일일이 예를 들 필요도 없겠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내년 11월이죠. 정치적인 분열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 계속 대외 개입을 추진하는 글로벌리스트, 우리가 뭐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세력들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미국 내 어떤 정치적인 흐름들, 과거 이제 뭐 닉슨이나 트럼프 등등으로 케네디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과의 거대한 싸움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심지어 뭐 미국의 내전이나 분할 시나리오까지도 인터넷에 심심찮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이제 경제 생태계 그다음에 미국의 일방 제재망이 이제 거의 붕괴된 상태이고 서구에서 답답하니까 이제 공급망의 단절을 주장하다가 위험 분산으로 전환했는데 중국은 이걸 뭐 살짝 가지고 놀다가 이제 웃기지 마라 하고 그저께 유럽의 히토류 수출 제한을 선언해 버렸죠. 갈륨하고 게르마늄 이런 거.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중국이 한 80-90% 이상 이렇게 공급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집단 서방을 조금씩 길들이기 위한 이렇게 반격에 중국도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미국의 달러 군사 패권이 동반 추락하면 어떤 현상이 이렇게 시너지로 동시에 나타나는가 하면 미국의 요번에 이제 보신 31조 부채 한도를 이렇게 늘리는 그런 위기는 아직 금융위기의 초입에 불과한 거죠. 계속 그렇게 달러를 찍어서 메꿀 수는 없는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달러를 찍어내지 못하고 국채를 이렇게 발행할 수 없으면 동시에 뭐 금융위기는 위기고 전 세계 아까 이범주 원장 말씀하신 800여 해외 기지의 운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빵이 없게 되니까 기름도 떨어지고 그러면 아까 군사적으로 반제 진영의 미사일 밥에 완전히 그냥 노출되고 그냥 무방비로 포위된 상태에서 지금은 그동안 패권국의 힘으로 그냥 관성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실제로 800개 기지를 운영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이제 실력도 없는 게 이렇게 드러나면 운영하기 힘든 거죠. 지금 이제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도 상당히 반전주의자죠. 불개입주의자이고 이 사람도 800개 기지를 이렇게 철수하겠다라고 지금도 벌써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람도 지지율이 한 20% 이상 올라가고 있죠. 하여튼 재밌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런 상황에 극단적으로 내몰리면서 뭐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낸다,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을 확대한다,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한다는데 이게 전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큰.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에 내몰리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봉쇄
완벽히 실패하면서 CIA 국장이 비밀리에 들어가고 블링컨이 가서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하대를 받으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대만 독립 뭐 안 하겠다 그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재무장관도 들어가죠. 계속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좀 어떻게 잘 해보자. 제발 우리 체면만 좀 세워주고 그냥 적당히 협조를 하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데 중국이 계속 가지고 놀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이 쿼드를 만든다,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민주주의 동맹, IPEF, 뭐 인플레이션법, 무슨 지포 동맹 하는데 이것들이 뭐 거의 그냥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그 실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그 가장 끝에서 그 집단서방 대서양 동맹 가장 끝에서 그 일본 한국이 그 하위 동맹으로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물려 들어가면서 지금 그 삼각 군사 동맹의 그 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막아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쇠퇴하면서 그 다자주의 이제 세계 질서 이거 뭐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지금은 이제 뭐 미 제국의 몰락이나 뭐 이런 다극화된 세계 질서 구상 이건 뭐 개나 소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대중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브릭스가 지금 5개국 SCO 8개국인데 지금 브릭스에 가입 신청한 나라가 8개 더 있고 15개가 또 이렇게 신청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한 30개국. 그리고 SCO도 8개국인데 어제 이란이 가입했죠. 상해협력기구에 9개 나라가 됐고 저기도 26개국 이상이 줄을 서고 있는 잘 되는 집은 저렇게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라시아하고 이렇게 중동, 그 아프리카, 중남미를 포함해서 그 대서양 그 동맹 지역을 뺀 그 전 세계 주요한 강국들, 지역 강국들이 총 그 집결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그 미국 그 일국 패권이 만들어서 번성해왔던 저런 전선 조직들, 유엔이나 EU, G7, 나토, 세계경제포럼, IMF, 월드뱅크 저런 이렇게 전선 조직들이 이제 거의 최종 그 실패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 다자주의 질서라는 게 또 다른 패권의 등장이나 뭐 이렇게 주권 침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경제적인 약탈 이런 게 아니라 자주 이렇게 상호 존중, 그 주권 존중, 그 다음 평등, 호의 친선에 기초한 이렇게 새로운 그 평등하고 공정한 그 정의로운 이렇게 세계 질서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푸틴이 500년 그 유럽을 절연하고 유라시아로 회귀하면서 주창했던 대유라시아 동반자 체제. 핵심에 이제 여기 뭐 조선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그 러시아, 중국, 이란,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 플러스 상해협력기구, 유라시아 경제연합하고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죠.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하고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그 아프리카 연합 55개국, 그다음에 중남미 카리브 연안국가연합 33개국, 그리고 OIC는 뭐죠? 이슬람 기구죠. 이슬람 기구. 예. 의외로 큽니다. 57개국이에요. 예. 전 세계. 인구도 많고요. 종교 숫자로도 많죠. 이런 나라들이 이념 이전에 어떤 냉전 질서 속에서 이념이나 어떤 패권 쪽에 줄 서는 진영계 싸움이 아니라 실익을 중심으로 한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제 그 이란이 상해협력기구에 가입하면서 저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브릭스 역시 기존의 5개국에서 이제 그 예비 후보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구 전체를 물들이고 있는 아프리카 55개국도 상당히 지금 빨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 500년 만에 이렇게 대전환기, 그 새로운 문명의 세기이다.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100년 만에 세계 대변혁기이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이렇게 건설하자라고 하는데 현실 특징은 그런 겁니다. 아까 내용은 뭐 이렇게 호혜 친선이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인류 역사에서 볼 때도 특이한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구질서의 이렇게 몰락이 가속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전되고 있고, 그 공간도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실현되고 있고, 내용은 역사의 정방향이다. 패권, 사육, 약탈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잘 살아보자라는 공존 공영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힘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이전에는 거대한 문명 충돌이든 뭐 하여튼 힘의 전환기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역사의 반동도 거치면서 나선형으로 역사가 이렇게 쭉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단선적, 직선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구질서가 이걸 돌이키기에는 너무 힘이 딸린다. 에너지가 딸린다. 그래서 불가역적이다. 우리가 뭐 폭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CVID로 얘기하죠. 그 완전하고 뭐 이렇게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그러는데 그 마지막 D를 지금 뭐 그 디밀리터라이즈 비군사화 서방에 그 다음에 디달러화 달러 이렇게 제거하는 이렇게 바꿔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 질서가 존재한다. 고질서가 파괴되는데 지역의 맹주들이 그 다양한 이렇게 다극의 중심을 형성하면서도 그 세력들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공존의 방향으로 유무상통의 방향으로 협력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게 독특한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이제 행복한 거죠. 이쪽에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뭐 1강, 2강 그 이범주 위원까지 아까 그 정전체제의 문제점들 그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그 전체적으로 지구 초원이 이렇게 급변을 겪으면서 제국이 쇠퇴하면서 그 우리가 이렇게 당면한 70년 정전체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해소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정세가 뭐 대체로 보시는 내용들입니다. 미국이 내부 위기, 자체 안보 위기까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상황이고 대상 동맹이 이제 약화되고 그 우크라이나도 이제 뭐 조만간 해결이 될 거고 나토가 최소한 97년 이전으로 이렇게 16개국 이전 체제로 지금 31개국이 되어버렸죠. 돌아가거나 아니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반제 진영이 굴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런 속에서 이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국제 정치 지정학에 자고 나면 이렇게 놀라운 소식들이 몇십 년 만에 벌어질 상황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급하니까 중동에서 악의 축이죠. 미국과 함께 유일하게 남은 급하니까 네타냐후가 이제 중국에 이제 가서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중동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를 지금 구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몰리고 있는 거죠. 네타냐후는 아마 또 러시아에도 곧 가야 될 겁니다. 푸틴한테도. 그리고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그 조일 협상 이미 그 해외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하죠. 북과 일본이. 미국이 이란 핵협상에서 숙이고 있고 중국의 디커플링에서 숙이고 있고 남은 데는 이제 가장 강력하게 위협한 데는 조선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중국과의 이렇게 국교 정상화 때 먼저 이렇게 말을 띄웠던 그 일본을 내세워서 지금 일을 벌리고 있는 거죠. 기시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서도 조만간 어떤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우연적인 변수들은 뭐 대만이나 한반도, 그 중동 등등에서 우발적 국제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제 진영의 어떤 그 군력의 우위가 이런 게 요인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미국 내 분열이 격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으로 볼 때는 그 민족 그 내부 역량이 상당히 큰 상태이고 우리도 남쪽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리고 70년, 80년 분단 고통의 임계점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북에서는 2035년 사회주의 강국을 이미 주장한 상태이고 선언한 상태이고 그 이전에 시간표를 보면 우리가 곧 이제 어떤 뭐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아니면 강대강 대결로 가든 곧 그 우리 내부의 운명도 결정을 해야 될 그런 특이점이 임계점이 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쭉 봤지만 지금 극동에서도 조중러 전선하고 아시아판 나토 미이란 동맹이 대결이 되고 있고 불행히도 이제 우리와 일본 대만이 미국의 패권 몰락을 지연시키는 방파제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완전히 돌격대로 지금 달리고 있죠.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쭉 본 것처럼 전 지구적인 그리고 긴 흐름에 100년, 200년을 보는 통시적인 그리고
낙관적인 어떤 정세 인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명확히 우리 민족끼리 원칙을 지키고 기존에 뭐 부실하지만 남북 조미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이행하도록 압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남북 해외 연대와 공동행동 그리고 국제 연대 통해서 당면한 그 전쟁 위협들을 막는 데도 나서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한반도 원래 정전 70년을 평화협정의 원년으로 이렇게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열강해 주신 우리 류경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액션한 코리아 한국의 또 대표이신 우리 정연인 대표님 모시고 또 축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올해가 정전 70주년이라 사실 각 단체마다 뭐 준비하고 있는 행사나 활동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뭐 같이 앉아서 공부하자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오실까? 이렇게 좀 우려가 많았는데, 예, 그래도 이 6.15 남측이 회의실이 거진 꽉꽉 찰 정도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조금 아까 류경환 대표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가슴에 남는데, 이제 500년 만에 새로 오는 이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기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맞아가면서 이 정전 70년 체제를 같이 쪽낼 수 있는지,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더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고맙습니다.